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름으로 보면 그 일본 이름인데요. 1988년에 한국에 왔고, 그러니까 한국에 그 산지는 36년 지났습니다. 일본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 길어진 셈인데요.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극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 남자아이 둘이 있지만 다 한국 군대로 잘 다녀왔고요. 한국 사람 됐으니까 간다고 해서 키파한 사람들의 아이들은 군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사실. 그런데 장남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 라고 해서 돌아왔더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다녀와서 우리로서는 진짜 한국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요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을 듣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일어나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 애기 엄마 그 와이프가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집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여서 물론 그 한반도 전체 평화 중요하고 아울러 우리 집의 평화 그거는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근현대사와 독도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도 사실상 전쟁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되겠습니다. 50분 하고 10분 쉬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독도의 모습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독도에 가시면 이쪽 동쪽의 돈도 쪽으로 가십니다. 여기에 배가 가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30분 정도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독도를요. 그리고 여기에 구조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40년 정도의 그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른도 경찰인데요. 그러나 우른도 경찰이라고 해도 군대로 가는 애들이 이쪽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군대가 아니라 경찰입니다. 그거는 군대 이름으로 들어가면 분쟁 지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른도 경찰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실상 그러나 군에 들어갔다라는 입장에서 현재는 1년 반 정도가 되겠죠.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달 정도 한 번씩 교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그 소도입니다. 서쪽 섬이죠. 여기에는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잘 안 보이지만 오미 숙소가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집은 없습니다. 이쪽에 다 모든 것이 몰려 있습니다. 자, 이게 우른도에서 찍은 독도의 사진입니다. 이게 아침 6시 우른도에서 독도 쪽으로 보면 독도가 잘 보입니다. 아침 6시. 그거는 독도 쪽에 수증기가 없어서 잘 보이는 게 아침 6시 정도. 그래서 우른도에 가시면 낮에는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여서 독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우른도에 가시면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시고 독도 쪽으로 보시면 독도를 볼 수 있는 곳이 1년에 100일 정도 있습니다. 조금 높은 데서는요. 낮은 데서는 40일 정도
독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제가 울룬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거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요 상당히 놀래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독도를 볼 수 있는 데는 없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인들도. 왜냐면 일본에서 독도를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라는 것을, 이런 거 친구들이 자꾸 한국을 좋아해서 오니까 보여줍니다, 제가. 자, 독도의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먼저 독도라는 이름은 1904년에 처음으로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그거는 문헌상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문헌에서요. 그 이전에는 우산도였습니다. 울룬도를 우산국이라고 했고, 우산국 속에는 울룬도와 우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게 우산이라는 이름이 조금 이중이 되니까 나중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간에 우산도였고, 일본은 그것을 1905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그런데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1849년 그 프랑스 폐가 이렇게 동해에 나타나서 우연히 독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프랑스 폐의 이름이 리앙크르호였기 때문에 리앙크락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락스, 그러니까 파위로 봤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독도를 섬이라기보다 파위로 봤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요. 당시 유럽 쪽에 폐가, 미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영국도 동해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식민지가 되는 나라를 탐색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리앙크락스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현재 이 이름을 쓰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가 그렇고요, 호주가 좀 그런 이름을 쓰고 있고, 또 하나 아주 큰 나라가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가끔 그 뉴스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나왔습니다. 미국이 독도를 리앙크락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미국은 일본하고도 한국하고도 동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도 갈등에 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동기가 미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미군의 군속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저에게 와서 독도를 배워요. 그 사람도 독도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있는 부대에서는 독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도 이야기가 미국 부대 안에서 나오면 결국은 이게 한국 것이다, 일본 것이다 라는 그 논쟁이 시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리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현재 그 시마네현이 일본에서요, 이 오키섬에 부속되는 것이 독도다, 다케시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월 22일이 어떤 날이죠? 일본에서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죠. 네, 일본 쪽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 1905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 오키섬에 독도를 편입시켰다. 그게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입니다.
1905년이에요. 1905년부터 100년 지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 그때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고요. 100년이 지나면서 그러나 독도가 다케시마다라는 항의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독도는 영원히 한국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시마네현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100년 지나지 않도록 2005년에 그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라고 거기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지나서 한국이 갖고 있으니까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라는 국제법의 논리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헛된 이야기고요. 그런 거 없어도 처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1877년 시마네현이 일본 중앙정부에게 울룬도하고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그리고 지도에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일본 중앙정부는 보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현복 사건이 있었을 때 두 섬은 일본 것이 아니다, 조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기억하고 있다 라고 당시 일본 중앙정부의 관리가 그 시마네현의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할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거요. 1877년 결과는 울룬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사실 조선의 영토다 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부분 번역을 하면요. 일본해 그러니까 동해죠. 동해 내 축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본은 전에는 울룬도를 축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울룬도가 다케시마. 옛날에는 그렇게요. 왜냐면 대나무가 많으니까 사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는 송도, 소나무섬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말로 마츠시마. 여기서는 그 밖에 있는 한 섬이라고 독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692년 조선이, 이거 안현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이 섬으로 들어간 이후 일본과 관계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쭉 조사를 한 거죠. 일본 중앙정부가 태종관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 현재로 말하면 내각부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고요. 반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때 결정한 것이다 라고 시마네현에 통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축도, 울룬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이것을 명심해라. 그러니까 울룬도 독도를 일본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라고 공식적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 일본의 중앙정부에 있었던 대종관의 중심은 촌리거든요. 일본 촌리가 대종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각 부처에 내려줬습니다. 이거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혹시 처음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일본의 독도 연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물론 독도 연구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유는 이게 일본말이니까. 아무래도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그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번역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만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한자하고 일본어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 분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또 요새는 그 한자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더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도 여기에 축도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당신은 울른도였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한섬, 당시 독도의 이름은 송도였다. 소나무 섬이었는데 여기 밖에 있는 한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독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렇게 반박하는 그러한 일본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안용복 등이 들어간 두 섬은 울른도하고 독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른도의 밖에 있는 한 섬이라는 것은 독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사실 이 문서는 20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페이지예요. 거기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0페이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약도는 이 두 섬이 뭐냐라는 것을 나타낸 약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것입니다. 이쪽에 조선이고요. 네. 이게 축도 혹은 키축도라고 당시 불렸던, 일본 쪽에서 그렇게 불렀던 울른도예요. 네. 밖에 있는 한 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는 밖에 있는 한 섬이라고 나와 있지만 약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송도, 이쪽에서 읽으면 안 되고요. 당신 이쪽에서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송도, 이거는 독도입니다. 예, 이거는 그 연구자들이면 당시 17세기에 축도는 울른도였고 송도가 독도였다. 일본 쪽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거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는 이 문서를 그대로 놔뒀을까요? 현재 일본 정부는 감췄어요.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감춘 사람은 누구냐? 2007년 아베 신조 일장 내각, 아베 신조의 결정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비밀보호법을 만들어서 일본에게 좀 안 좋은 것, 그런 것을 모두 비밀보호법으로 감춰버렸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아카이브라는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도쿄의 다케바시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도 이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있다라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미리 이미 갖고 있었지만 진짜 안 보여주는지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2020년 정도에 다시 가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를
초보소 신청해달라. 그러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적어놓고 3일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네. 이메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신청하신 이유는 상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 일본에 특히 옛날부터 독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서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곳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학자들 중에서도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면 더 문제가 되니까.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안현복 시대가 있었죠. 네, 안현복이 아까 17세기 말에 우른도 독도에 들어가서 또 일본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른도 독도는 조선 곳이다 라고 하여서 발약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우른도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거 아세요? 네, 그 17세기에 우른도에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때 우른도에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왜 알아요? 배웠어요? 예, 없었어요. 그러나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른도에 있는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그 폰도로 데려와라고 명령한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조선왕조 초기에 좀 무서운 왕이에요. 누구일까요? 다 알고 있네요. 제 강의를 들었어요? 어딘가에서 교육 받았어요? 어디에서? 연도가 태국식이에요. 여기에. 예. 연도가 역시. 네. 그때 대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우른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탄시도 조선군에 들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탄시는 조세 개념이었어요. 세금을 내는 개념이죠. 그런데 탄시로서는 지금보다 더 굉장히 힘들었죠. 창남 하나밖에 없다. 혹은 남편을 보내야 된다 하면요, 조선군에 보내서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남자가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는 그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집 자체가 망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른도로 도망갔어요. 사실 그곳을 알게 된 태종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우른도에 불량배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른도에 있는 모든 그 조선인을 데려와 라고 해서 1403년부터 데려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폈습니다. 그때부터 5년에 한 번씩만 회를 보내고 수색을 하고 문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인도 정책이에요. 무인도를 하면서도 그 지배를 하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7세기에는 5년에 한 번 보냈던 회마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일본에 속한 우연히 우른도를 발병한 도토리 사람이 있어요. 시마네병 옆에 있는 이게 도토리 사람이에요. 네. 시마네병 옆에 여기. 이 사람이 이쪽에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표류해가지고 우른도에 표착했습니다. 우른도를 봤더니 너무 좋은 속이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 나무가 많다. 이 나무를 포르치하여서 일본에 가서 바르자. 그 사람이 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개가 많다. 간치.
이 칸치를 잡아가지고 카즙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것도 일본에서 바르자. 그 다음 전복이 너무 맛있다. 이 전복도 일본에 가져가서 꼬치로 해서 바르자 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1년에 한 번 오면 한 달, 두 달 정도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 이쪽에서 오니까 오키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하나 솜이 있네 해가지고 그때는 이틀 걸렸대요. 독도까지. 여기서 1박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 울릉도에 하루로 갔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아직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도 조선의 땅인데 그냥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의 생각이에요, 사실. 자, 조선왕조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종은 몰랐어요. 종은.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두 번이나 표적합니다. 교류한 거죠. 그래서 알게 돼요. 조선왕조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온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신문했더니 다케시마에 왔다. 다케시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울릉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둘까요? 안 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용복이 일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새 연구에는 안용복이 숙종이 보낸 밀사다. 그래서 안용복이 두 번째 일본에 갔을 때 요수의 스님들하고 함께 갔어요. 요수의 스님들의 요수에 있는 그 촐에서 나온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스님들은 조선통신사의 자격으로 일본으로 갔다. 그거는 왕위의 임명이었다. 그러니까 함께 간 안용복도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요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용복은 노비라든가 오브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오브나 노비가 너무 일본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간단한 일본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사요나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용복이 사용한 일본어는 고급 일본어였어요.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 사람들은 오지 마. 이거 말해보세요, 이거. 짧은 말이라고 해도 어렵잖아요. 그런 말을 구사했어. 그러니까 요새는 그 사람은 역관이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죠. 통역관, 역관이었다. 그러면 모든 게 풀립니다. 그리고 재판을 일단 조선에 들어와서 받았는데 그 재판 과정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일본까지 가면 무조건 사형이야. 그런데 그 안용복을 살려준 두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숙종하고 용의정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용복은 사실 밀명으로 갔지만 이 루트는 일본에 가는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가는 루트는 어디였죠? 대마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공식적인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러한 루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안용복에 대해서는 밀사로 마치는 것으로 했다. 요새는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까 부분에 돌아가지만 조선왕조는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특히 17세기에는
거의 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18세기 1700년대에는 3년에 한 번씩 울른도에 폐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안 보냈대요. 그게 여기 1842년부터 1882년입니다. 40년간 다시 폐를 안 보낸 거예요. 자, 1882년 초선의 화이 누구 요술가요? 82년 고종입니다. 고종. 이미 고종 시대가 왔어요. 40년 만에 고종은 울른도에 폐를 보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천하 거기에 가면 안 되는 섬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4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고종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하 울른도에 일본인들이 254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에 충격을 받은 고종은 일본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땅 울른도에 무단으로 일본인들이 살고 있다. 그것을 일본 정부는 수용하고 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254명 모두 일본 배에 태우고 보냈어요. 이것은 해결됐습니다. 네, 일본도 인정했으니까요. 그런데 고종은 결심을 합니다. 이때 울른도를 480년간이나 무인도로 했고 문제가 좀 생겼다. 그래서 유인도로 바꾸겠다. 이주 정책이 이제 시작됩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던 40명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원래는 사형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울른도를 유인도로 바꾸기 때문에 너희들이 친척들이나 많이 불러와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여서 다 용서를 해주고 그 친척들을 중심으로 120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울른도의 새로운 역사가 1882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그때요 고종은 말합니다. 울른도는 세소입니다. 그 울른도 본도와 옆에 있는 축도다.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일본이 말하는 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울른도 옆에 축도가 있습니다. 네, 조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축도예요. 그거 이거 아세요? 아, 좀 보세요 그러면. 이거 울른도에서 2km 거리. 네, 울른도에 가시면 여기에 가는 관광 코스도 있습니다. 축도 관광이라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2km인데 굉장히 가까이에 보입니다. 500m 정도로 보여요. 그 해상의 길은 조금 짧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축도예요. 한국 사람이 이름으로 붙인 축도, 일본인이 이름으로 붙인 축도는 요새는 독도이고 그 전에는 울른도였어요. 네. 여기에 대나무가 나 있으니까 축도가 됐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울른도다. 그렇게 고종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산도다. 독도에 대해서 고종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만기요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종의 애독서였어요. 거기에는 우산도에 대해서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우산도라는 이름의 독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른도라는 곳은 사실 울른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축도 그리고 독도 우산도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세섬이 울른도인 곳이다 라고 하여서 이 세섬을 언젠가는 근으로 승격시키겠다. 이 약속을 1882년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측근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전하,
우산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울릉도에 대해서도 우산극이라고 했고 또 우산도가 또 있다고 하면 우산이라는 이름이 좀 헷갈린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고종이 알았다라고 하여서 이 과정에서 우산도라는 원래 이름이 사라집니다. 없앤 거예요. 그 고종이. 그렇게 하여서 일시적으로는 일본 쪽의 손도 독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손도 일본말로 마츠시마니까 이거는 그냥 손도 한국 발음으로 조금 쓰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래도 임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자, 현지에서는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를 도르솜이라고 불렀거든요. 도르솜. 그것이 중앙에서는 도르속자의 섬도자. 중앙에서는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한자어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식 문서에 독도 이름은 속도라고 나온 거죠. 이건 아시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옛날에 우산도가 없어지고 그 다음 속도가 중앙에서 생겨요. 네. 자, 또 현지에서는요 도르솜이 독솜으로 바뀌었습니다. 톨이 톡으로 바뀌는 전라도 방어 그리고 전라도하고 가까운 경산도 일부의 방언입니다. 왜? 40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전라도 사람들이었어요. 왜 가까운 강원도나 경산도에서 울릉도로 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가까워서. 사실 탄실은요, 강원도나 경산도에서는 바다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해금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섬 자체가 없으니까 울릉도밖에 없잖아요. 울릉도 독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나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다에 나가면 안 되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전라도 쪽은 섬이 많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도 전라도 쪽에서 울릉도까지 먼 거리잖아요. 이 먼 거리를 견딜 수 있는 배가 전라도에 많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순신. 이순신의 기지가 요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수의 스님들이 안현복하고 함께 울릉도에 갔다. 울릉도 독도 일본까지 갔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요수의 스님들이 안현복에게 배를 제공합니다. 우리 요수에는 굉장히 좋은 배가 있다. 그거 타고 가자. 이런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전라좌수용이라고 기지를 만들었죠. 바로 그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살아버린 거예요. 40년.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 논문도 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라도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1882년부터의 새로 울릉도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르솜이 독솜이 돼가지고 이게 더 진화해가지고 독도가 됐어요. 그러나 원래의 이름은 이게 속도 혹은 독솜이 맞는 거예요. 네, 그것이 원래 이름이에요. 이게 너무 진화해버렸어요. 독도는. 그렇죠. 한자도 톡이라는 게 많이 없으니까 톱잎의 독자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독솜이에요. 그래서 독도 단체들이 많잖아요.
독도 단체 중에는 원래 독도의 이름은 독섬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름의 흔적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섬이 독섬이 되어서 속도가 되어서 독도가 생기는 이러한 흔적을 전라도 바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전라도 쪽에 독섬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거 일부예요. 돌섬은 없어요. 너무 원래 이름이니까. 네. 독섬이 꽤 있습니다. 속도도 있어요. 네. 다른 데는 없어요. 그게 전라도 쪽에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진화하면 뭐가 돼요? 독도가 되는 거죠. 독도가 있을까요? 그쪽에 있어. 역시 진화해버렸어. 전라도 고흥과 앞바다에 독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대요. 네. 어딘가에 작은 섬 독도가 2개 정도 있고요. 네. 이러한 과정을 그냥 울릉도 앞바다의 현재 독도가 그대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00년 10월 25일 고정 관제가 이때는 뭐 관제가 됐으니까요. 친령 제41호를 반포하여서 울릉도군을 설치했습니다. 울릉군인데 당시 울릉도를 한때 우르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울릉도를 우르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큰수로 개정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우르도군의 토미를 울릉도 그리고 옆에 있는 축도 그리고 속도 이거 독도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친령 제41호라는 것은 그 광보에 실렸고 국제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각국에 다 공평화된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에 대한 그 공표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가 속도라는 이름으로 한국연도라는 것이 처음으로 세계에 공표되었다라고 하여서 현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새 독도의 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하자라는 그러한 제의를 한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한 운동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안 좋을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법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독도의 날을 만들었는가라는 게 중요하죠. 그 동기가 뭐예요? 일본이 독도를 일본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독도의 날로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요,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제적인 뜻은 분쟁이라는 것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독도가 일본 것일 수도 있고 한국 것일 수도 있고 완전히 한국 것이다 라는 것을 부정한 말이 독도 분쟁입니다. 그래서 독도 분쟁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독도 연구자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나왔어요. 정치권에서는 보수에서도 나왔고 진보 진영에서도 나왔고요. 그때마다 우리 연구자들은 계속 반대해왔어요. 네. 그거는
요야 만노하여서 이념을 넘어서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우리가 왜 우리를 좀 근지에 몰리는 것을 스스로 하느냐. 자, 다케시마의 날 있잖아요. 일본이 만든 다케시마의 날은 국가 기념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시마네온이 만든 그냥 극교일이 아니에요. 거기. 항상 그러나 거기는 분쟁 지역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해요. 이곳을 국가기념일로 해달라. 그래서 아베 신조가 한때 약속했어요. 하겠다고. 그러나 안 했어. 안 했어요. 이유는 사실 미국 쪽에서 날린 거죠. 왜 싸우냐? 한일 관계 개선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일본은 유일하게 미국한들이 약하니까 아베 신조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베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해? 그거 좀 생각해야 돼요. 뭐 우리가 독도가 우리 영토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기보다 국제법에 맞게 유리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만들 거 없죠. 그렇죠. 일본도 안 하는데 왜? 자, 조금 당시의 국제 총세를 좀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 집권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에도마프라는 중앙이 있기는 했지만 중앙 집권은 아니었습니다. 봉건 사회였고 각 지방은 연주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고 각 지방의 인민이나 땅은 모두 연주들의 소유였습니다. 중앙에 있는 에도마프는 느슨한 권력으로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메이지 유신으로 완전한 중앙 집권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어서 중앙 집권이 된 지 500년 이상 이후에 일본은 중앙 집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만 해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봉건제적인 흔적이 일본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과거제도 시험으로 보는 과거를 일본은 역사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집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조선은 처음부터 중앙 집권제로 해서 과거 제도로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늦게나마 시작했어요, 일본이. 그리고 그때 대원군하고 상당히 싸웠기 때문에 조금은 수교가 사실상 안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에도 시대에는 조선 통치사가 왔다 갔다 하고 조선하고 일본의 그러한 회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갑자기 이러한 천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곳을 수용할 수는 없었던 게 당시에 조선 왕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1년 전에 강화도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일본이 한국을 강제 개항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요,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입니다.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하에서 일본의 영향하에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적으로 쭉 한국이라는 한반도, 조선 이것은 중국의 영향하에 쭉 있었다. 그런데 대륙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생각한 메이지 일본 정부는 한반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반도를 일본 쪽으로 가져와야만이 이제 중국에도 진출할 수가 있고 또 동남아라든가 그런 데를 침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반도가 일본 것이 돼야만이 혹시나 러시아가 남하해서 올 때에 일본을 지킬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한반도가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소양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니까 이게 지정학이거든요. 지정학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소양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때는 소양에서도 지정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심적인 학문이었습니다.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싸우고 그 가운데 있는 한반도 같은 연해지대 이것을 어느 쪽이 갖는가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갈라진다. 지정학은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반도를 얻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하에서 일본의 영향하에 드는 거라고 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한일 병합으로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반도를 또 지켜야 돼. 한반도는 일본의 생명선 그게 당시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일본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일본은 해양 국가이고 한국은 해양 국가도 아니고 대륙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연해 국가라고 합니다. 지정학으로 볼 때. 그거는 양쪽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여기가 강해져 가지고 평화를 추구해야지 어느 쪽에 붙어가지고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그 실패하면 분단된다. 한반도처럼. 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은 전쟁 거기서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 몸통만 맞았지. 혹은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그냥 침범이 조금 있었지. 한반도는 아니에요. 전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일본의 남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문서가 일본 정부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지정학이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군사 전략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높은 사람들이 그 한국을 보는 눈은 군사 전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K-pop, 한류 이런 것을 봅니다. 한국 음식, 굉장히 정이 많은 한국 사람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을. 지금 일본 사람들은요. 그러나 위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베끼면 안 되는 지역,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야 되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본의 역사적인 관점이자 메이지 때부터 시작돼요. 확실하게. 그러나 조금 올라가면 고대로부터 히데요시도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임진왜란 일으키고 또 중국까지 갔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직감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한문 체계로 지정학이라는 게 그게 독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영국, 미국 쪽에서 완성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절대 들어지지 않습니다.
먼데 있는 미국이 한반도가 필요해. 그게 해안 세력이니까. 해안 세력인 미국은 일본하고 함께 또 옛날에는 영국까지도 함께해서 해양을 지배하면서 마지막은 대륙까지 지배해야 된다. 그 대륙의 중심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그리고 그 오바마는 그 중국 포위망 그리고 러시아까지 나도 해가지고 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보위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고정적인 지정학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특히 민주당 정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해도요 평화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오해예요. 그건. 공화당이 오히려 더 평화적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존재 끝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오늘 강의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그래도 연결이 되니까 이런 거예요.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은 한꺼번에 상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조간대국 두 개를 왜 한꺼번에 상대를 해요? 이상하죠? 그러나 전통적인 지정학은 그렇게 됐어요. 그 대륙으로 보기 때문에 대륙으로 보이해서 이게 굴복시켜야 한다. 이게 전통적인 지정학이에요. 미국 중심에. 그러나 트럼프는 아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에요. 키신저의 생각이에요. 키신저 아시죠? 닉슨 때 보좌관이고 그 사람은 그때도 소련하고 중국 한꺼번에 대항하면 안 된다. 닉슨한테 말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손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수교를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놀랬죠. 핑퐁 외교, 판다 외교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푸틴하고 손 잡아야 된다. 이게 키신저가 죽을 때까지 트럼프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키신저는 올해 초에 죽었어요. 94세 정도. 그러나 그 사람은 공화당 사람이니까요. 쭉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친놈 같이 보이지만 일단 그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인 지정학은 아까 이야기한 러시아하고 중국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안 세력이 거기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굴복시킨다 이거예요. 일본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을 침략하고 또 러시아까지 침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패해요. 실패해가지고 여러 전투에서 소련하고 해서 패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남아로 갑니다. 의회 작전으로 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지정학은 똑같았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 초간대국을 왜 한꺼번에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정학에 약간 미친 부분이에요. 자, 이게 현재도 2022년도 일본 정부가 내세운 국가 안전보장 전략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보면 독도는 그냥 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렇죠? 그냥 지키면 돼. 일본에서 보면 독도 은도는 한반도로 들어가서 대륙까지 가는 루트예요.
그러니까 독도를 찾고 그 다음 울릉도 찾고 그 다음 한반도였어요. 그때는. 그러나 독도를 잡았는데 그 다음 울산 계약으로 한반도 전체가 일본 것이 됐어. 네. 원래는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잡으려고 했어. 그래서 에도마크 때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베 신조의 계열이죠. 즉 이토 히로부미의 선생님이죠. 요시다 쇼인이 말합니다. 다케시마, 그때는 울릉도였거든요. 다케시마를 이제 잡아야 된다.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고 제주도에서도 군사훈련을 하고 일본의 오키에서도 군사훈련하고 세 군데에서 한반도로 들어가면 한국을 조선을 함락시키는 것이 쉽다. 이게 요시다 쇼인의 생각이에요. 당시 그 사람 빨리 죽었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후 일본은. 자, 2004년 9월이었는데 일본 군함 니타카가 울릉도로 왔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독도가 보였어요. 그때요. 울릉도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섬의 이름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 한국 사람들이 독도라고 서서 보여줬습니다. 말로 해도 이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근함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인 이곳을 독도로 쓰고 본방 일본 오부 등이 줄여서 양고도라고 칭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한인 이곳을 독도로 쓴다. 네, 독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었다. 1904년 시점에서 그것이 최초로 문헌에 기재가 된 것이 이때입니다. 네, 그 이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882년쯤부터 생겼어요. 독도라는 이름이. 그러나 문헌상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문헌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 이게 무슨 말이냐? 량고도라고 일본인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프랑스 이름. 리앙크락스. 리앙크락스를 일본인들이 리앙크 말하기 어려워서 리앙코르토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리앙코르토 섬, 줄여서 양코섬, 양코도 프랑스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17세기에 송도, 마츠시마는 잊어버렸어요. 왜? 안현복 이후 울릉도도 독도도 이것은 조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년간 안 갔던 일본인들은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섬의 이름이 뭐였지? 그거는 지금 량고도다, 리앙크락스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일본가 아니죠. 일본 코치면 일본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외국 이름을 붙여요. 요새 그런 것도 차이지만 그렇죠. 김이면 김민성이라든가 뭐 그런 한국 이름을 붙이죠. 그렇지 않고 김데이비드라든가 그거는 데이비드 킴이라든가 미국에 가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대요. 본명은 아니래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그 이름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 프랑스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 독도는 1904년 시점에서 일본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한국 이름이 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시료 지배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을 갖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또 건식 문서로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도요. 이거예요.
그나미타카 행동일지라고 해서 여기에 톡토라고 일본의 약자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톡토의 이름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톡토는 한국연되었습니다. 1904년. 자, 이때도 국제 정세를 조금 말씀드리면 대륙국가 러시아하고 해양국가 일본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로일 전쟁 아시죠? 이 로일 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배후에는 미국하고 영국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러시아가 남하 동쪽에 동북아에 남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 영국이 먼 데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영국이 그냥 인도라든가 홍콩 그런 데뿐만이 아니라 더 동쪽에 있는 한반도라든가 노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한국 안에서 어디를 점령했죠 한번. 영국이 공도죠. 예.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어요. 영국이 세계 전체를 점령했으니까. 예.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너무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본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하여서 적어도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연일 동맹을 만들죠. 이때 연일 동맹. 그리고 미국하고도 위원해가지고 우리 해안 세력은 러시아 대륙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일본도 해안 세력이니까 이거 하나가 되어서 러시아에 맞서자라고 하여서 미국하고 영국은 실질적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일본에게 협력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중간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으면 중재자로 미국이 나서서 일본이 러시아한테 이기도록 만들어주겠다. 다 약속을 하죠. 그 사이에 일본은 톡토를 편입했습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러시아 발티크 함대하고 싸울 때에 톡토를 군사기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동해해전 때문이었습니다. 톡토를 편입한 이유는 하나, 동해해전에서 마지막 싸움터를 톡토 앞바다로 결정하고 있었던 일본은 그러한 싸움을 관찰하고 일본 쪽에 러시아하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톡토를 통해서 알아보고 연락하기 위해서 톡토를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편입합니다. 자, 그 사이에도 카츠라 데프트 밀약이 맺어집니다. 이거 아시죠? 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미국하고 영국, 특히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미국하고 영국이 인정하는 사실 영국까지 들어간 조약입니다. 밀약이었습니다. 이것이 공표된 것은 1930년대 그때까지 어떤 나라도 몰랐습니다. 밀약이었습니다. 이거 잘 아시고 러시아이고 일본이고 영국이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이 그것을 잘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사실 대한제국이 있었고 생략되어 있는 거죠. 단지 약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역사 교재에 등장한 사파이죠. 영국 쪽에서 그렸다고 합니다. 단시요. 자, 로일 전쟁에 지금
일본 쪽에서 남아있는 그 사진 중 하나입니다. 로일 존재. 자, 이거 뭐냐? 아까 이야기한 톡도. 톡도에 헤이조 케이블을 갈았어요. 일본이. 헤이조 케이블. 이게 오키섬. 이게 울른도예요. 먼저 톡도하고 오키섬을 헤이조 케이블로 연결시켰고, 오키섬하고 일본을 또 헤이조 케이블로 다시 연결시켰어요. 일본이 콘서를 한 거예요. 근데 울른도도 연결을 시키는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예정. 이게 1905년 2월의 경우.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 측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보다 일본 측하고 연결을 시켜서 당시 무선이 없으니까 유선으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설계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콘서트를 당시 했다. 그것을 한국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톡도는 정확하게 일본 연타가 된 것이다. 이게 일본의 논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야 합니다. 그냥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말로도 그냥 욕하면 안 돼요.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논리였거든요. 탄실은 대한제국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항의하고 싶어도 항의를 못했다. 지금까지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국제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하지마 라는 말을 왜 못해? 그러니까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제법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약했기 때문에 항의를 못했다 하면 톡도는 일본한테 인정해줬다라는 것을 한국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때 말을 안 했을까요? 말 안 했거든요. 진짜. 그거는 조금 공부해야 돼요. 그 배경을. 그거는요. 그런 조약이 있었어요. 일본하고 사이에. 한일 위전서. 지금 누군가 말씀하셨네. 왜 잘 알고 있어? 거기 남아있네. 한일 위전서의 제4조에는 대한제국은 일본이 전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시설이나 토지 이것을 다 일본에게 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이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항의하고 싶어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 때문에 울른도 톡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일본 군대가 들어왔죠. 그래서 울산의학 이전에 한반도를 벌써 점령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던 대한제국은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 영토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제3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마도 고정이 수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거 전혀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뭔가 약속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사도관사는 그렇잖아요. 약속을 한 것을 더 좋은 위도다라고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다 우리도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다 수용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교만큼은 정말 교활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해도 상대는 교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 잘 알고 있네. 오히려 굉장히 감동을 해. 그쪽에서. 네. 그렇지 않고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이놈들 파보네. 트럼프가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 MIT 그 ATM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거는 파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지금요 트럼프는 모든 각국의 총사들하고 만나는 것을 거절했거든요. 이시바가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빨리 만나고 싶대요. 왜 그래? 다른 총사들은 다 거절했어요.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를 해. 우리를 굉장히 좋게 봐줬다. 네. 우리 그 미국하고 함께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야. 완전히 좋은 먹잇감. 이름을 쓰는 카모라고 그래. 카모는 그 뭐지? 먹는 아니 카모는 그 거기 뭐지? 맛있는 그 닭고기가 아니라 새 고기. 뭐였지? 아니 그 카모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좀 깜빡한 거 틀리고 치킨이 아니라 그 닭고기 아니에요. 닭고기 아니라 그 다음에 몸에 아주 좋은 오리예요. 카모는 오리예요. 오리. 그 사람은 카모다 하면 먹잇감이에요. 일본말로. 뭐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 또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요. 1905년 1월 28일 토크토가 무명이다. 사실 일본은 무명이었지만 토크토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게 다 공식 문서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무명이라고 의견. 왜냐하면 무명이자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다.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거는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 일본이 먼저 잡았다. 이 논리가 성립되니까 이거는 무주지 선정론이었어요. 당시 20세기 초였기 때문에 무주지가 조금 있었어요. 세계에. 그것을 일본이 토크토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여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케시마로 하자. 이때도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일본 안에서. 옛날에 뭔가 이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다케시마였습니다. 라고 오키섬의 도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중앙에. 일본 중앙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케시마로 하자. 라고 완전히 온토리로 다케시마가 돼. 옛날에 마츠시마였는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에 피밀리의 시마네 경 오키섬에 편입해. 탄시는요, 이렇게 할 때는 다 주변 나라에게 다 이 섬을 우리 섬으로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생략해요. 왜?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보고 그때는 또 침략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략하고 있었잖아요. 한국을. 그러니까 무시를 해요. 그러나 오가사와라 요리도 있죠. 일본의 동쪽에 있는 오가사와라. 그곳을 일본 섬으로 확실하게 할 때는 영국이나 미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가사와라 군도에 영국 선박이나 미국 선박이 가끔 기항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가까운 토크토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를 한 것입니다. 그냥 탄씨는 그러한 관습이 없었거든요. 다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무시를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울산누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요. 그런 아시다시피 울산누기약에는 제목이 없었고 고종환제 옥새 일왕의 도장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일본은 울산누기약 체결 이후 톡도 편입을 한국에 알렸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톡도 포로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이 중에 계시면요, 새로운 땅이 생겼다고 하면 공무원 즉각포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포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공무원, 특히 시마네 가는 공무원의 코미는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항의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울산누기약도 체결을 했고 1년 지나서 1906년 3월에 시마네형 공무원들이 독도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1년 지났어요. 그렇게 하여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울릉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거기에 있는 량고도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 섬이 됐다라고 일부러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것도 이거 너희들의 섬이었는데 우리 것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검은 옷은 일본 공무원들, 여기 심훈택이라는 도감이에요. 군수예요. 당시 울릉도 군수 기념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울릉도 군수 심훈택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여서 위에 편지를 보냅니다. 울릉도 군수 심훈택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봉금 우리군 소속 독도, 바로 울릉군 소속 독도가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일본 관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독도가 지금 일본 영지가 되었다라고 시차를 짜와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강원도의 군수를 통해서 지원정부에 올렸습니다. 위정부의 잠정태신, 잠정태신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로 말하면 금천입니다. 금천. 당시 박제했습니다. 박제했은 울사오족의 한 사람이었지만 울사오족이 됐을 때는 외교부 장관이죠. 외무 대신이었고 이토 히로부미 카이노에 의해서 출국반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박제했을 여기에 보고가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독도가 청와에서도 독도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요. 일본 연지가 되었다라는 소는 전적으로 사실은 무근이다. 일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를 하여서 보고해라. 박제수는 이때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 좀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한국 영토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고종 황제는 그것이 없네. 고종 황제는요, 그것을 1907년 헤이그 경화 회의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독도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제 3항에 나는, 그러니까 관제께서는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으니까 관제께서는 대한제국의 모든 그 주권을 이름으로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타극에 양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여서 사실 이것은 독도 같은 조그만 것도 다 양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세계 앞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파근이 되어가지고 1907년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킵니다. 친일파, 이완용, 손병주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고종의 퇴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태한제국의 법으로는 퇴위할 경우는 고종의 의사가 정확하게 있어야 퇴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위죠. 순조에게 양위한다라는 것은 의사 표시가 절대 있었어야 하는 것이 당시 태한제국의 법이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강제적으로 퇴위시킨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또 불법입니다. 1905년 울산 의계약이 불법이고 1907년도 그냥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불법입니다. 이거 인정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또 각지에서 위병이 일어나죠. 명성황후 때도 일어났지만 이때도 엄청나게 위병이 일어납니다. 1910년 8월 이게 한일 평화합이죠. 한일 평화 조약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순정 황후가 순정의 옥새를 숨겼습니다. 자기의 치마 속에 넣었어요. 절대 이거 내놓지 않겠다. 그런데 순정 황후의 그 작은 아버지 이은토경이라는 분이 내놔라 한 거죠. 내놔라.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내놔 해가지고 윤도경이 그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옥새를 뺏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의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순종이 나와서 또 일왕이 나와서 둘이 한일 평화조약을 맺은 게 아니거든요. 외교 장관들이 나와서 찍었어요. 기본적으로 대리자가 나왔어. 거기에는 순종의 위임장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 이것도 강제예요. 그래, 강제적으로 울산의계약부터 고종의 퇴위도 강제이고 한일 평화도 강제이고 그렇게 시작된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타 이 부분 다시 연구하고 있었죠. 지금. 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가이로 선언이 먼저 패망하기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때 미국, 중국 그리고 영국의 대표 루즈벨트 처칠 잔제스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삼국은 한국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하고 독립시킴을 결정한다. 일본은 폭력과 당욕으로 약제한 모든 영토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서 일본이 가져간 땅에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보세요. 여기 한국민이라고 민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합법이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게 그 카이로 선언에서 정확하게 일제강점기는 한국은 노예 상태였다. 이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거 그냥 합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선교사들이 쭉 한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매년 보고를 했어요. 본국에. 그런데 노예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새 쌀을 일본에 수출했는가 건출했는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요. 일본에도 건출을 했어요. 일본 안에서도.
쌀을 내야 됐어요. 일본 안에서. 그런데 그때 일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쌀을 얼마나 먹었는가라는 통계가 남아 있어. 그것을 보면요, 굉장히 잘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다 확보해주고 나머지를 건줄 내라 라고 한 거예요, 일본은. 그런데 한국은 그거 없었어.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1939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매년 4,000명에서 5,000명 나옵니다. 굶어 죽었어요. 먹을 수 없어가지고. 일본은 굶어 죽은 사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연구하면 일본하고 비교하면 되게 쉬워. 지금 그런 연구를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그 일본 쪽의 연구도 좀 붙여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도요, 인정하는 것은 1939년 이후는 수탈이 없다. 이거 인정해요. 그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그냥 수입을 했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일본인 지주들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일본인 지주가 만든 게 정미소 그리고 건물을 뭐 어떻게 하는 제조하는 그것을 다 일본 지주들이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국의 농민들한테 소작인들한테 쌀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부터는 일본 지주가 다 일본으로 보낼 수 있는 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일본 쪽에 다 이익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 상세하게 좀 연구를 하면 그때는 수출했기 때문에 한국도 많이 뭐랄까 벌었다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와요. 개소리야 진짜. 그리고요 일제강점기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요새 이거는 서울대 의학부의 교수가 통계를 쫙 냈어요. 한국인들의 영양 상태가 계속 나빠진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식민지 같은 나라로서는 가면 갈수록 영양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보통 식민지 왜냐면 통극이 좀 번성하면. 그런데 한국은 반대인 거야. 영양 상태가 계속 나빠져. 이게 서울대 의학부 교수가 한국에서 논문 내고 일본에서도 발표했어. 시간이 없어지네. 이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 가이로 선언, 한국인의 노예 상태, 이것이 포츠담 선언에 들어가요. 흡수 때문이다. 이것을 일본이 수용해서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항복 문서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노예 상태 그리고 독립된다 라는 것은 일본도 수용한 국제법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당시 일본의 일제강점기 합법이었다라는 것은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이 잊어버려 버렸어. 거기 이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라는 연합국의 결정 그게 있었다. 자, 1분 정도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됐다. 45년 끝난 후 이제 연합국이 만든 첫 번째 약속에서는 독도는 한국 영토였습니다. 울릉 그리고 다케시마 아직 연합국은 독도라는 이름을 몰랐고요. 그러나 46년에 연합국 문서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정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가 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당시는 중국이라든가 북한이 생겼죠.
그래서 냉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낸 대사급 사람 위리엄 J. 시볼트를 일본 탄시 촌이었던 요시라 시게루가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톡토를 뺏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의 부인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비하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미국에게 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톡토는 일본어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다. 그리고 톡토를 일본어로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톡토에 레이더 퀴즈라든가 기상관측 퀴즈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미국의 그 기계도 맞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근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때요, 한때. 그러나 이거는 미국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영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영국은 거기에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여서 톡토가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거의 재정적인 조언을 만들어요. 이것이 거의 마지막 조언이 돼가지고 일본이 이것을 보면서도 톡토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톡토가 한국에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본이 인정했다라고도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영미 그리고 국동위원회가 승인합니다. 근데 일본이 이 손을 제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수용하려고 했어요. 네. 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수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약속가 안 들어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그냥 센텐스만으로 문장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는데 한국연도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수행하여 제주도, 고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권 및 총무권을 포기한다. 네. 이게 톡토를 기재하면 톡토 같은 작은 섬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톡토 같은 작은 섬 3종 정도 있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산 때는 탄축형이라고 대표적인 그 섬만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이것을 보고 톡토가 없으니까 톡토는 한국에 오고 남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으로 처음 이게 합의였고요. 연합국의 그 다음 합의는 이거예요. 영국 조안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고, 그러나 일본이 이 손을 제거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이 약도를 없애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톡토는 한국에 온다는 것이 계속 되어 있고요. 앞에 일본 로비는 그냥 로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톡토가 한국에 온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3개월 후에 51년 12월 5일에 스캐핑 607일이라는 또 문서가 연합국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연합국 문서였는데, 이것을 보면 톡토는 스캐핑 677호로 보면 안다. 그러한 내용. 바뀐 부분은 뭐냐? 일본은 pom이 북이 29도 이북의 육교를 포함한다. 이것만 수정한다. 그 전에는 30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수정한다. 나머지는 똑같다. 라고 확인합니다. 톡토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이 스캐핑 677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톡토가 한국 연도가 된 곳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 확인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 스캐핑 607일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를 보면 일본은 청년 당국의 치령, 이거 스캐핑 에 위거하여서 모든 자기 그 자기의 효력을 수행한다. 스캐핀의 효력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표된 다음 날 마이니치문이 이런 일본 영역도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톡도는 한국 연도로 정확하게 기재됐습니다. 마이니치문이 일본 정부하고 민호하면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거 일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새 와서 딴소리 하고 있다. 자,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아까 이야기한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해야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 문제 깨끗이 하자라는 소리는 법적으로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때는 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보통 다른 나라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지만 여기서 해결된 사건은 현재까지 45년 이후죠. 요리요 소건밖에 없습니다. 한산 휴종 상태가 국제사법재판소. 일본도 센카교류도라고 있잖아요. 센카교류도는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있고 일본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 센카교류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깨끗이 하자라는 소리를 일본인들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죠. 센카교류도는 일본의 고유 용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 문제를 깨끗이 하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동기는 이해가 돼요. 일본하고 한번 붙고 이기자. 그런 것인데 그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는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현재까지의 독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버려야 돼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빨리 나와라 하는 거예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센카교류도하고 독도 비교하면요, 센카교류도가 훨씬 문제지역이에요. 매일같이 중국의 폐가 센카교류도에 용해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센카교류도 위를 중국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세계가 보면 센카교류도는 일본 곳인지 중국 곳인지 진짜 모른대요. 왜냐면 거기에 구조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는 헷갈리고 있대요. 그러나 독도는 정확하게 한국 영토로 모두가 알고 있어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일본이 그만큼 사실상 분쟁 지역 되어 있는 그 센카교류도에 대해서도 우리 땅이다, 우리 고유 영토다, 그것으로 한마디로 차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혹시나 한국 정부가 그 미친 소리 하기 시작하면 그 정부는 다도돼야 돼요. 왜냐면 자기 영토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아무리 문제가 있는 정권이라고 해도 절대 그러한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만능이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모든 게 그냥 게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패배해도 거기서 자유로운 나라가 5개 있어요. 아시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게 거기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배해도 불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1982년에 니카라과하고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니카라과가 이겼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불복하고
현재까지 그대로예요. 이런 공평하지 않는 재판소를 만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이 그 한국에서는요 톡톡 분쟁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TV라든가 라디오에서. 그때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전화를 해요. KBS나 MBC, 기타. 그건 잘못된 말이다. 쓰지 마. 여러분들도 혹시 톡톡 분쟁이라고 그렇게 한국 TV에서 나오면 즉각 전화해서 항의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악의 편에 서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맞아요. 행동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톡톡가 한반도를 지니고 존재합니다. 이거는 한국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늘이 새겨준 한반도입니다. 톡톡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그 몸에 지니면서 톡톡가 주장합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에 속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